6장 회로망 해석입니다. 회로망 예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실제적인 전압원을 나타내는 전압전류의 특성 곡선은 이렇게 물어보죠. 이상적인 전압원은 지금처럼 전류가 변하더라도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면 얘는 이상적인 전압원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적인 전압원은 지금처럼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실제적인 전압원입니다. 좀 과도하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적인 전압원이고, 얘는 내부장이 없는 이상적인 전압원일 때는 전압이 일정하게 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선형 회로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형 회로망은 그 입력의 변화에 대해서 출력의 변화가 비례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이걸 선형이라고 그러죠. 비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비례적이지 않는 경우. 그래서 비례적인 경우에 선형 회로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본래 값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특성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회로. 쉽게 얘기하면 전압과 전류는 비례하잖아요. 저항값이 그 비례 상수가 되죠. 그 비례 관계를 항상 지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전압과 전류가 저항값이 있는데 전압과 전류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선형 회로망이 아니라 비선형 회로망이에요. 즉 전압과 전류는 임피던스에 대한 비례 상수를 가지고 항상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회로망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선형성을 가진다. 비선형이 아닌 선형성을 가진다. 그래서 선형 회로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형, 비선형의 차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변, 시불변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요게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지 않으면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지 않죠. 그렇죠? 이 시간이 변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시간이 변화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그 값이 일정해지는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시불변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면 그건 뭐예요? 시변소자죠. 자, 얘는 뭐예요? 전압과 전류가 비례합니까? 비례하지 않죠. 하나만 일정하죠. 이게 전류잖아요. 여기가 전류. 전압과 전류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회로는 무슨 회로다? 비선형. 비선형 회로의 시불변소자입니다. 그래서 비선형, 시불변 소자, 시불변 비선형 소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형과 비선형, 다음에 시변과 시불변이 있는데 우리 그 회로망 해석에서는 선형 회로망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선형성을 가지는 소자에서만 중첩의 원리, 대분항의 정리, 노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문제를 하나 봅시다. 중첩의 원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요게 중첩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대분항의 정리, 노튼 정리를 배운 다음에 이 문제를 대분항의 정리와 노튼 정리로 다시 풀어볼 겁니다. 자, 먼저 중첩의 원리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중첩의 원리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첩입니다. 중첩. 중복된다는 얘기죠. 슈퍼포지션입니다. 즉 중첩의 원리를 이야기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전압원과 전류원이 지금 두 개가 있죠. 여러 개 있어도 됩니다. 다수의 여러 개의 전압원과 전류원이 존재합니다. 자, 다수의 전압원과 전류원이 존재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점에 흐르는 전류, 구하고자 하는 전류는 야, 어느 지점의 전류를 구해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회로에 보면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 부분. 이해합니까? 요 부분. 여기에 흐르는 전류 아니에요. 거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각 전압원이 여러 개 있고 전류원이 여러 개 있으면 각각 전압원이랑 전류원이 다른 거 없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 흐르는 전류의 분포를 겹친 것과 같죠.
자, 이게 뭐라고요? 중첩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전화번과 전류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각각 하나씩 존재한다. 각각 하나씩. 단독으로 존재할 때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서 그 분포를 합친 거예요. 그 분포를 합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회로망이 있으면 여기 회로망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데 거기에 흐르는 전류는 요거 보세요. 요 전화번이 있다면 요 전화번이 있을 때에 이 회로망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회로망을 구할 때 전류원은 어떻게 되죠? 개방하고.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전류원은 개방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 구할 수 있죠? 그렇게 구한 전류 I-라는 전류가 있을 거예요. 그거와 또 하나 더 회로망이 있는데 자, 이런 회로망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전화번을 단락하고 이렇게 되겠죠? 단락하면 이렇게 회로망이 구성이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구성될 때 이때 이렇게 흐르는 전류 계산할 수 있죠. 전화번은 여기에 뭐가 됐죠? 단락되고 전류만 존재하는 거죠. 얘만 존재할 때 그럴 때 전류 I2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겹치면 요 I가 된다는 거예요. 겹치면 I가 된다. 이게 중첩의 원리예요. 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자, 첫 번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전화번은 단락 상태가 되고 전류원은 개방 상태가 된다. 그래서 단락 상태하고 개방 상태가 있을 때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요거는 개방을 하는 겁니다. 개방을 하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저항 1과 여기 저항 1만 있고 여기 저항 2가 있죠. 그리고 여기 저항 2하고 직렬로 연결되죠. 그리고 전압이 6V인 회로가 돼요. 요런 회로가 돼요. 요런 회로가 되면 지금 보면 여긴 저항이 몇 ohm입니까? 요 그림이 된 거죠? 요 그림. 맞습니까? 이 그림이 됐잖아요. 저항이 2ohm이잖아요. 요거하고 요게 되겠죠? 요게. 그게 지금 몇 ohm이 되는 거예요? 2ohm이잖아요. 이 2ohm하고 요 2ohm하고 합치면 몇 ohm이 돼요? 전체 1ohm이 되죠? 즉, 요 부분의 합성 저항을 구하면 전원이 여기 있으니까 두 개가 병렬이 되니까 1ohm이 된다고. 1ohm. 1ohm에 요거 2ohm을 더하니까 총 몇 ohm이 돼요? 3ohm이 되겠죠. 3ohm. 총 3ohm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의 회로가 되겠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3분의 6, 즉 몇 암페어? 2암페어가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흐르는 2암페어는 전체 전류죠. 전체 전류. 요 2암페어는 전체 전류입니다. 여기에서 흐르는 거예요. 즉 여기 갈라지기 이전의 전류죠. 여기 갈라지기 이전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2암페어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2ohm이고 요거 두 개 더한 게 2ohm이니까 요 지점에서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2ohm과 2ohm의 남의 거 2에 전체 전류가 얼마? 2암페어죠. 그러니까 몇 암페어가 흘러요? 1암페어가 흐르는 거죠. 1암페어. 요게 첫 번째. 뭐만 있을 때? 전화번만 존재하고 전류원은 어떻게 되죠? 개방했을 때. 항상 전류원은 개방이라고 그랬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면 얘가 몇 암페어가 나온다? I'은 1암페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전류원만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류원만 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전류원만 있다. 그럼 전화번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번호. 단락해야죠. 여기 전류원만 있으면 전화번호는 단락해요. 그러면 저항 두 개가 무슨 연결됐어요? 병렬 연결됐죠? 요거 두 개가 병렬.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병렬된 건 1ohm이죠. 왜? 2ohm과 2ohm이니까. 거기에 1ohm이 직렬 연결됐네요. 요 지점. 그리고 여기는 1ohm이 이렇게 해서 여기 다시 병렬로 연결됐죠. 이렇게 연결돼요. 그리고 전류가 흘러요. 얼마가? 9A가. 됐나요? 그럼 9A가 요렇게 흘러와서 요 지점까지 9A가 왔다가 요렇게 가고 나눠가죠. 나눠가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은 1ohm 쪽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1ohm 쪽으로 흐르는 9A는 얼마냐? 보세요. 여기는 저항이 1ohm이고 거기에 1ohm이 다시 연결됐으니까 2ohm이잖아요. 여기는 1ohm이죠. 여기는 2ohm이죠.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2ohm과 1ohm의 분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류 분배 법칙 하면 2. 요게 2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는 1. 그러면 어디 쪽에 와야 돼요? 여기 2쪽이니까 1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9A예요. 9A. 전체 전류가 9A가 되는데 전류 보세요. 9A가 이렇게 올라가고 요거는 전류가 이쪽으로 가고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고 있죠. 그거 보이나요? 9A는 이렇게 가고 요 전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반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9A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죠.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A가 되죠. 즉 그러므로 I2-는 마이너스 3A. 그래서 더해주면 I2-를 더해주면 1하고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A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 지금 여기에서 문제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문제 요구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2A가 흐르는 거죠. 어쨌든 마이너스 2A가 흐르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중첩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중첩의 원리는 전압원만 있을 경우하고 전류원만 있을 경우에 각각 구해서 그 분포를 겹친 거. 이것이 중첩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좀 더 간단한 예를 한번 보죠. 이 예를 보면 전압원이 몇 개가 있어요? 전압원이 2개가 있죠. 전압원이 2개가 있어요. 그럼 이 5A의 전류가 얼마나 흐를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밀만의 정리를 이용하면 더 쉽거든요. 밀만의 정리를 이용하면 훨씬 쉬운데 아직 밀만의 정리를 안 배웠기 때문에 중첩의 원리를 한번 보는 거예요. 중첩의 원리로 보면 첫 번째 요 전압원만 존재하는 거예요. 10V 전압원만 존재하면 5V 전압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단락해야 돼요. 맞습니까? 5V 전압원 단락해요. 이렇게 단락하고 저항이 있고 10V가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더라도 전류는 여기는 0ohm이고요. 여기는 5ohm이잖아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묻습니다.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이렇게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왜? 전류는 어디로 흘러요? 다 단락된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락하면 요 양단 여기에는 전압강화가 있어요, 없어요? 전압강화 없어요. 전압강화가 생기지 않아요. 왜? 전류는 전부 어디로 가죠? 단락된 쪽으로만 흘러가죠. 그러니까 전압강화가 없으니까 거기는 뭐가요? 전압이 0V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 10V의 전압만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 단락해버렸기 때문에 요 5V에는 전압이 몇 V가 걸린다? 0V가 걸리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중첩의 원리를 적용해보면 V-는 0V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게 첫 번째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단락해버리면 저항이 없는 걸 연결해버리면 여기에 전압강화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여기가 저항이 존재하고 단락. 그러면 전류는 다 단락 지점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기 전류가 흘러야지 전압강화가 생기는데 그 전류가 다 단락점으로 흘러서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0V. 이걸 기억해야 돼요. 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단락되면 해당되는 지점에는 전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0V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저항이 없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존재하는 전압원이 달라집니다. 존재하는 전압원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얘가 5V가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저항이 15ohm이 있고 이게 단락되는 겁니다. 단락. 맞습니까? 요가 단락되는 거예요. 여기가 단락. 그러면 요 저항하고 요 저항 5ohm이 무슨 연결된 거예요? 병렬 연결된 거죠. 여기 있는 저항이 요쪽에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여기 단락되고 여기에 저항이 15ohm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이야기니까요. 이러면 요 저항이 여기 있으니까 전부 무슨 연결된 거예요? 병렬 연결된 거죠. 따라서 이 그림만 보고도 이렇게 되면 전압원이 단락되어 버리면 저항 2개가 병렬 연결됐구나. 병렬 연결됐으니까
여기 5V가 그대로 여기 걸리죠. 5ohm에. 5V가 그대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V-는 2-는 5V가 그대로 걸리거든요. 5V 그대로 걸리니까 그냥 뭐예요? 5V죠. 5V. 5V가 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얼마가 돼요? 5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 구하라 그러면 얼마요? 5분의 5 해서 얼마? 1A. 그 흐르는 전류 구하라 그러면 1A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건 지금 전압으로 구한 겁니다. 전압. 이 중첩의 원리를 전압으로 구해도 돼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우리는 5V가 나오는 거를 갖다가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하거든요.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해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첩의 원리로 전류를 직접 구해도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첫 번째 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그려지는 건 여러분들이 봤고요. 아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전압을 이용했는데 전류로 구하면 여기에 몇 암페어 흘러요? 0A 흐르죠? 그렇잖아요. 전류 다 이쪽으로 흐르니까 단락된 쪽으로 전류가 다 가니까 여기는 0A 흐르고요. 여기는 몇 암페어 흘러요? 전류로 구하면 1A 흐르죠? 결국은 두 개 더해주면 몇 암페어가 돼요? 1A.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전압을 구해도 되고 전류를 구해도 되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중첩의 원리는 전압이나 전력이나 전류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중첩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류를 구해도 되고 전압을 구해도 되고 뭐 어떤 것이든 충분히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전압원과 전류원이 존재했네요. 첫 번째 회로는 요거 끊어진 거죠. 전압원만 존재하면 전류원은 개방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너무나 쉬워요. 요거하고 요거가 무슨 연결되어 있죠? 직렬 연결. 직렬 연결 회로에 이렇게 회로를 그려보면 요거는 없으니까요. 총 저항값이 얼마입니까? 25죠? 총 전압이 얼마예요? 12죠? 요렇게 전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니까 0.4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전류죠? 0.4A.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전압원을 단락해버리면 되겠죠? 전압원은 이렇게 단락돼요. 그럼 여기 저항이 5가 있네요. 전류가 이렇게 몇 암페어 흘러요? 3A 흐르죠. 여기 얼마가 흘러요? 25ohm이 있네요. 요 지점에서 전류 분배가 되죠? 전류 분배. 전류 분배가 되니까 전류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I2-는 얼마죠? 여기 25ohm과 요 5ohm에 5와 20에 20쪽이니까 이렇게 20쪽에 흐르는 거니까 문제는 25ohm에 흐르는 전류죠. 그러니까 20쪽에 흐르는 전류니까 남의 거 반비례하잖아요. 5에 전체 전류가 얼마죠? 3A죠.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면 25분의 15 25분의 15거든요. 0.6A 나와요. 따라서 요 전류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0.6A 구한 거하고 요거 ohm의 법칙을 적용해서 구한 0.4A 구한 거하고 두 개 더해주는 거죠. 즉, 두 개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중첩의 원리에 의한 전류값이 계산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이게 중첩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중첩의 원리는 전압원과 전류원이 여러 개 존재해야 되는데 사실 뭐 많이 존재하진 않아요. 많아봐야 두 개 내지 세 개인데 그렇게 존재할 경우에 이들이 각각 단독으로 존재할 때에 전압이나 전류를 구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겹치는 거죠. 겹치는 겁니다. 겹쳤을 때 그 지점에 합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곳에 전압이나 전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 이거는 선형성이 아니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혈망에서는 이와 같은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많이 풀게 됩니다. 만약에 얘가 중첩의 원리가 아닌 상태로 회로를 해석한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전류 방정식 세워줘야 돼요. 이 폐회로에서의 전압 방정식 세워야 돼요. 이 폐회로에서의 전압 방정식 세워야 돼요. 이렇게 넓은 폐회로에서 전압 방정식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적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로 해석이 복잡해지는데요. 이것을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이런 간단한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오히려 굉장히 쉽게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가 되겠죠? 자, 우리가 중첩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재정리는 태분항의 정리, 대분항의 정리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 중에서 이 그림, 여기에 있는 이 그림 있죠? 이거를 이렇게 등가하고자 한다. 보세요. 태분항의 정리를 써서 그림 A 회로를 그림 B와 같이 등가 회로로 만들고자 한다. 맞습니까? 요거 서로 등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등가 회로를 만든다. 그러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이 같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등가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등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죠? 회로에 값이 같다라는 거죠. 값이 같다. 값이라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전압이나 전류나 또는 뭐죠? 이 회로는 저항밖에 없으니까 임피던스, 즉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같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값이 같다. 다시 말해서 등가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면 요 두 점의 합성저항을 구한 거, 요거에 대한 합성저항 우리 계산할 수 있죠? 그거나 요 두 점의 합성저항이 있다면 그게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 두 점의 합성저항이 서로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되죠? 같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등가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런데 특별히 잘 보세요. 이러한 회로가 있어요. 이러한 회로. 이 회로가 무슨 회로하고 비슷하죠? 아니, 똑같죠? 뭡니까? 전압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전압원으로 등가한다라고 해요. 전압원 등가 회로라고 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태분항의 등가라고 하죠. 전압원 등가를 뭐라고 한다? 태분항의 등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이야기로 태분항의 정리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항상 기억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된 것은 무슨 상태라는 거죠? 단락 상태라는 거죠. 이거 중첩에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적용된 거, 이거는 무슨 상태라는 거죠? 단락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단락 상태니까 여기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즉 단락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0.8은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이 빨간 점 두 개에서 합성저항 구하는 거니까요. 이 두 개는 병렬 연결된 거 이해하겠죠? 0.8이 되죠. 그러니까 0.8과 병렬 연결이니까 2 더하기 3에 2 곱하기 3이 되겠죠. 그게 지금 여기에 합성저항 되나요? 그 다음 여기에 합성저항은 얼마일까요? 뭐밖에 없어요? R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R이 돼야죠. 걔가 R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R이 되어야 등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단락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등가 회로를 구해서 R을 구해보면 결국 2.2와 0.8을 더해주니까 R의 값은 얼마가 돼요? 2ohm짜리가 돼야지 등가가 되는 거죠. 등가가 돼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다음은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 이게 만약에 단락해버리면은 우리는 전압을 구할 수 없어요. 전류를 구하게 되죠. 지금 여기는 개방되어 있는 곳이니까 둘 다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전압은 말이죠. 보시면 여기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거든요. 왜? 개방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전류가 0이기 때문에 요 2V에 대한 전압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는 전압이 얼마 걸려요? 2가 걸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해야 되거든요. 등가니까.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은 여기 0.8에는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거든요. 0A니까 요 3V에 걸리는 전압이 그대로 여기 걸리거든요. 그럼 5V가 2ohm하고 3ohm에 나눠 걸리게 되는 거죠. 여기 2ohm하고 여기 3ohm에 나눠 걸리게 되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얼마 될까요? 2ohm하고 3ohm에 나눠 걸리니까 3비례하죠?
전체 전압 5V가 되죠. 따라서 전압이 몇 볼트 걸려요? 3V 걸리는 거죠. 3V. 그렇죠? 그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V가 되는 거죠. 등가라고 했으니까 등가가 그대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2옴 3V. 저항은 2옴이고 전압은 3V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대분항의 등가, 대분항이라는 말, 대분항의 등가, 이 이야기는 전압원으로 등가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전압원으로 등가할 땐 지금처럼 합성 저항이 같아야 되고 거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야 돼요. 이걸 대분항의 등가라고 그래요. 이해되겠죠? 따라서 이걸 이야기할 때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떤 회로망이 있다면 그 어떤 회로망을 이렇게 전압원 등가 회로로 구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AB 개방단에 나타나는 전압, AB 개방단의 전압, 개방단의 전압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죠? AB 개방단 전압이 존재하고 AB 합성 저항, 이것이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 같은 거예요. AB의 개방단의 전압을 구하고 그 AB의 개방단의 전압이 뭐가 돼요? V가 되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AB의 합성 저항. AB의 합성 저항이 그게 뭐가 되죠?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R이 되는 거죠. 합성 저항이 R이 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R, V. 이해되겠죠? 그래서 대분항의 등가를 구할 때는 이런 회로가 있다면 AB의 개방단의 전압을 구해서 이걸로 보고 AB의 합성저항, 요 AB점의 합성저항을 구해서 요걸 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분항의 등가 회로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외우지요. 이걸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외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라? 등가하라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등가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것들의 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즉 두 회로에서 각각의 값이 같은 조건을 찾아주면 그것은 뭐예요? 등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분항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전압원을 단락했는데 말입니다. 전압원을 단락했는데 잠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항상 착각하는 게 전압원을 단락했고 우리가 계산하는 게 합성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합성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요 0.8이 있는 게 아니라 요거 5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게 직렬로 연결되고 요게 병렬로 연결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개방단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뭘 기억해야 됩니까? 중요한 거는요. 절대 기억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여기하고 여기에서 합성저항을 구한 거예요. 여기하고 요 사이에서 합성저항을 구한 거예요. 그래야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합성저항을 구한 게 되어지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 사이의 합성저항을 구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기 저항 하나와 여기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게 아니고 3하고 0.8 더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하고 요 2옴이 여기서 단락되어서 병렬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2옴하고 여기 3옴이 병렬로 연결된 거에 이렇게 되는 거죠. 0.8이 직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건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무엇과 무엇이 병렬 연결됐는가? 그리고 무엇이 직렬 연결됐는가? 우리는 요 A, B 사이의 저항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요 A 사이의 저항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죠. 전압원에서 바라보는 저항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요거 2하고 3이 직렬 연결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아니라 어디와 어디냐. 즉 A점하고 B점 사이에 테스터를 가지고 합성저항을 구하고 여기 A점하고 B점 사이에 테스터를 가지고 합성저항을 구한다. 근데 그게 서로 같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다른 방법으로 풀 수가 없어요. 잘 정리해 주세요. 이해를 잘 못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A점인데 요게 B점이잖아요. B점을 이렇게 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0.8이 있고요.
여기 3옴이 있고요. 여기 2옴이 있고 단락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됐는데 요 연결된 것을 쭉 펴버리세요. 쭉 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0.8이 있고요. 여기 2옴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뭐가 있죠? 3옴이 있죠. 여기는 이제 전화번이 단락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점이 되고요. 여기가 B점이 되고 요거는 뭐야? 전화번은 단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몇이 있어요? 2옴과 3옴이 있고 여기 0.8이 있는 거죠. 즉, 요 사이의 합성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네? 요 사이의 합성저항. 어디에서 합성저항을 구하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세요. 여기 단락. 전화번호 단락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2옴과 3옴이 병렬 연결에 0.8이 직렬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습관이 뭐예요? 이 회로의 합성저항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전원이잖아요. 여기가 전원이니까 2옴하고 여기 3옴이 직렬되고 여기 0.8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0.8하고 3옴이 병렬 연결되고 2옴이 직렬 연결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전화번에서 바라보니까. 근데 전화번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개방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대분항의 등가를 할 때는 개방단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뭘 얘기하냐면 정신 차리세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여기 개방단 A점하고 B점의 합성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이 전원의 합성저항이 아니라 개방단 A점과 B점의 합성저항.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A, B를 기준으로 해서 A, B에서의 합성저항이 같아야 되고 A, B에서의 전압이 같아야 되고 A, B에서의 전류가 같아야 되고 이 얘기잖아요. 이해되겠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등가가 어디에서의 등가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 개방단 A, B에서 보는 거죠. 개방단, 여기 개방단이에요. A, B를 잘 보세요. A, B. 그래서 합성저항을 구할 때 2하고 3이 직렬 연결됐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습관이야, 습관. 딱 보면 A, B를 기준으로 보면 0.8 요거에 두 개가 갈라지죠. 여기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2옴하고 단락되고요. 3옴이 병렬 연결돼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을 하세요. 생각. 어디에 합성저항이고 어디에 나타나는 전압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냥 오음값 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분항의 등가를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AB 양단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무시하고요. 그냥 습관대로 구하는 거죠. 합성저항을 구하고 또 그러니 뭐 전압은 그렇다 치더라도 합성저항에서 달라져 버리니 답이 안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뭐 틀린 거죠. 그래서 대분항의 등가를 못하는 거예요. 대분항의 등가를 못하는 사람은 바로 그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압이라고 하는 이 V라고 하는 이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이 V라고 하는 이 전압은 A, B, 개방단의 전압이라고 그랬죠. 개방단의 전압. 요렇게 기억할 겁니다. 다음에 요 R이라고 하는 것은 A, B에서 본 등가 저항이 되는 거죠. A, B에서 본 등가 저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대분항의 등가를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뭘 하고 있어요? 요 부분을 개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방. 개방이란 말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개방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예요? 개방이죠. 끊어져서 이렇게 전류가 0A가 되는, 전류가 흘러가지 않는 그런 것이 개방단이 되겠죠. 따라서 요 R을 구할 때는 여기가 개방해 놓으면 당연히 R밖에 없을 테니까요. 여기는 이 R을 개방했고 A, B를 기준으로 해서 R을 구하면 요 2하고 3이 어떻게 되죠? 요 전은 항상 단락 상태가 돼야 된다. 전류원은 개방 상태가 되는 거고 전압원은 단락 상태가 되죠. 단락 상태가 되면 여기가 단락되어져 있으면 2하고 3하고는
병렬 연결에 전화번이 없는 겁니다. 병렬 연결에 0.8이 직렬 연결이 된다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요 R이라는 이 값은 0.8에다가 2하고 3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2 곱하기 3이 되겠죠. 2.2가 되는 거죠. 거기에 0.8을 더해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저항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2ohm이라고 하는 이런 저항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2ohm이고 다음 단위는 전압. 요거는 요 10V가 요 2V하고 3V에 나눠 걸리죠. 요렇게 나누어서 걸리게 될 거예요. 전압 분배가 일어날 겁니다. 0.8에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전압가가 생기지 않을 거고요. 3V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압 분배 법칙 2하고 3에 자기 거 3 거기에 전체 전압이 얼마입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전체 전압이 되겠죠. 전체 전압이 되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약분돼서 얘는 6이 되겠죠. 이게 V가 되는 거죠. 얘가 V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6V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6V하고 2ohm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잠깐 살펴보면 여기가 숫자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숫자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전압을 구하는 거가 먼저가 되면 6V만 답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머지 요 저항 구하는 거는 하지 않아도 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두 개를 다 구하지 않더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봤을 때 물론 여기 똑같은 2V도 있어요. 근데 2V보다는 눈으로 딱 보면 여러분들은 이 회로에서 전압 분배가 딱 일어난다라고만 생각해 보면 뭐 6V라고 하는 건 금방 보이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얘는 뭐 해보나 마나 답이 바로 6V가 되는구나. 답이 요것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분항의 등가를 할 때는 굳이 다 구하지 않더라도 전화번만 구해도 우리가 원하는 답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풀이를 볼 때 뭐 요것이 왜 나왔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 왜 나왔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보면 쉬워요. 아시겠죠? 자, 이 예제는 노튼 등가 회로 예제입니다. 노튼 등가 회로는 대분항의 등가와 쌍대성, 즉 반대되는 개념의 등가 회로가 됩니다. 쌍대성이라고 하는 것, 반대 개념, 이 이야기인데요. 대분항의 등가를 우리는 전화번 등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튼 등가는 무엇을 말하냐면 요렇게 생긴 것, 우린 뭐라고 하죠? 요렇게 생긴 것, 요걸 전류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튼 등가는 바로 이러한 모든 회로를 전류원으로 등가하는 겁니다. 전류원으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노튼 등가라고 한다. 대분항의 등가나 노튼 등가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보는 개념이 결과를 전압원으로 바꿔줄 것인가 전류원으로 바꿔줄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고요.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 전압원과 전류원을 수시로 바꾸어서 해석하면 편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요거 한번 잠깐 보죠. 요것은 전압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놈은 전압원이죠. 요거는 전압원입니다. 전압원의 회로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태분항의 회로라 그러죠. 태분항의 회로. 자, 이렇게 전류원으로 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노튼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노튼 회로망. 태분항의 회로망이냐 노튼 회로망이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전압원 회로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는 건데 얘는 이제 등가 회로가 되는 거죠. 전압원, 즉 태분항의 등가를 노튼 등가 회로로 바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예요. 등가라고 해야 돼요. 등가.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개방을 해야 돼요. 개방을. 자, 어떤 걸 개방을 하느냐? 개방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을 개방하는 거예요. 요 회로망 n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개방을 하는 거예요. 요 회로망 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개방하는 거예요. 개방을 하면 여기가 개방단이 되겠죠? 여기가 개방단이 되겠죠? 자, 여기가 뭐가 돼요? 개방단이 A가 될 거고, 이 부분이 개방단 B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등가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바로 요 A하고 요 B에서 합성조항을 구한 것이 요 A하고 요 B에서 합성조항을 구한 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이때 얘 합성을 할 때 전화번호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화번호는 항상 무슨 상태다. 그럼 전류원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전류원. 전류원은 개방 상태죠. 전압원은 단락 상태고 전류원은 개방 상태예요. 그러면 이 AB에서의 여기 양단의 합성저항 R이 15ohm이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럼 여기서는 합성저항이 얼마가 돼야 돼요? 개방해버리면 R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R이 나오는데 그게 두 개가 등가가 이 R은 얼마가 돼야 돼요? 15ohm이 돼야 돼요. 노튼 등가나 대분항의 등가는 저항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를 개방해 놓으면 우리는 이 회로의 전류를 구할 수 없죠. 개방해 놓으면 나타나는 건 뭐가 나타나요? 여기가 AB가 개방되면은 AB가 개방됐을 때는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이 있죠. 전압이 나타나죠. 그 전압은 얼마가 나오죠? 여기에 생기는 전압은 RI라고 하는 전압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I 암페어가 R 양단에 흐르니까 전압 강화가 요만큼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개방단이잖아요. 여기 지금 분명 개방이라고 해놨죠. 끊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전류 I는 흐르지 않아요. I가 흐르지 않으면 5V니까 여기 나타나는 전압이 얼마가 나타나요? 5V죠. 그러면 얘는 5V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등가예요. 이것도 등가예요. 같은 경우가 되죠. 그런데 R이 10이면 여기 R이 10이면 I는 모르지만 이게 5V면 I는 얼마가 되죠? I는 0.5A가 되죠. 이렇게 대분항의 등가처럼 계산해도 돼요. 요게 이제 노튼 등가의 전류거든요. 이 부분 이해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개방해 놓으면 우리는 전류를 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전압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압의 크기를 가지고 전류를 구해도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 실제 노튼 등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노튼 등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단락을 하는 거예요. 전류를 구하려면 이 AB를 단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AB를 단락해줘야. 요 AB 부분을 말이죠. 여기 요 부분을 다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주냐면 노튼 등가를 할 때는 단락을 해주는 거예요. 단락. 자, 그러면 단락하면 우리가 전압이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락하면 전압이 나와요? 단락하면 전압이 나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압은 단락했을 때는 항상 몇 볼트예요? 항상. 단락하면 항상 0볼트죠. 그렇죠. 단락점에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단락하면은 단락 전류가 흐르잖아요. 임피던스가 0인 상태로 접속되니까 그럼 전류원이 공급하는 만큼의 전류가 생기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개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 생기지만 단락하면 우리는 항상 AB가 단락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AB가 단락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뭐를 구할 수 있느냐?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뭘 구할 수 있느냐?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락을 하면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전압을 구하려면 개방해야 되는 거고 전류를 구하려면 단락해야 된다면 이건 기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를 구하게 된다면 자, 여기가 단락이니까 요 지점 여기를 먼저 보세요. 여기가 단락이니까 단락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점에는 저항이 0이잖아요. 항상 단락되어 있는 것은 저항이 0ohm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단락되는 것은 저항이 0ohm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류는 전부 어디로 흘러요? 0ohm 쪽으로 흘러가죠. 저항 쪽으로 안 가죠. 전류는 전부 다 0ohm 쪽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0ohm이니까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R에다가 0옴에다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여기니까 R이 와야겠죠? R. 그렇죠? 그리고 전체 전류가 얼마예요? I가 되죠. 그러니 요거는 1이 되겠죠? 따라서 전류가 다 이쪽으로 흘러요. 전류가 다 이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예. 그런 상태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 회로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A 회로 전류는 그냥 구해지죠. A 회로 전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뭐가 있죠? 그렇죠. 저항하고 전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10분의 얼마죠? 5죠. 즉 0.5거든요. 그러니까 등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AB 단락시 흐르는 전류, 여기 AB 단락시 흐르는 전류가 같아지기 때문에 등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0.5A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구해봤던 요 밑에 이 방법, 요 방법으로 구하나 그 결과는 어때요? 0.5A, 0.5A 똑같아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노튼 등가는 이런 거예요. 대분항의 등가하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은 뭘 계산할 수가 있어요? 대분항의 등가하고 동일하게 저항값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항 R이라고 하는 이것은 역시 AB 뭐예요? 개방단의 합성저항이 되겠죠. AB 개방단의 합성저항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됐어요? I라고 하는 것은 AB 단락시 흐르는 전류죠. AB 단락시. AB에 흐르는 전류죠.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뭐죠? 그렇죠. 노튼 등가입니다. 노튼 등가. 자, 우리는 이제 대분항의 등가하고 노튼 등가를 구해봤어요. 대분항의 등가하고 노튼 등가를 구해봤어요. 그럼 이제 대분항의 등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노튼 등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걸 생각했냐면 이 문제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문제 풀었던 자국이 쫙 보이죠? 이거 뭘로 풀었습니까? 이 문제 뭘로 풀었습니까? 보입니까? 이 문제 푼 거.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풀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풀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풀어보지 않습니다. 중첩의 원리가 아니라 다른 걸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다른 걸로. 자, 다른 걸로 푸는 것이 바로 뭐냐면 대분항의 등가, 노튼 등가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중첩의 원리인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렵진 않아요. 자,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여기 부분 요렇게 이옴까지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전압원 하나와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을 대분항의 등가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 부분 전류원이 있는 부분이죠. 전류원이 있는 부분을 대분항의 등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분항의 등가를 갖다가 두 번 해주는 거죠. 그러면 회로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대분항의 등가를 두 번 하면은요, 회로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요거 위에 거가 이렇게 되겠죠. 저항 하나와 전압원이 필요할 거예요. 전압원이.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이 방향을 보세요. 요건 전압원 방향 그대로고요. 이것도 전압원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저항 하나와 이 위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전류가 위로 흘러가니까 위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즉 요거가 대분항의 등가, 여기가 대분항의 등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분항의 등가 회로가 두 개가 생기는데요. 자, 어떤 게 대분항의 등가예요? 요게 대분항의 등가가 되는 거죠. 요게 대분항의 등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요 그림, 여기 요 그림이 되겠죠. 요 그림이 요렇게 바뀌는 거고 요 그림이 요렇게 바뀌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죠. 요 그림이 요렇게 바뀌고 요 그림이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대분항의 등가를 각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대분항의 등가를 하려면 요 점을 끊어야 되겠죠. 끊는 점이 여기가 될 거고 끊는 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화번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락해야 되니까 요 부분을 끊어놓고 보니까 이옴 두 개가 무슨 연결돼요? 병렬 연결되는 거죠. 전화번호는 단락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옴 두 개가 병렬 연결되니까 걔가 뭐예요? 1옴인 거죠. 걔가 1옴이잖아요. 병렬 연결일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를 끊어놓고 여기를 끊어놓고 보는 거죠. 그 앞부분을 끊어놓고 보는 거예요. 끊어놓고 보면 여기 끊어놓고 보고 여기 끊어놓고 보면 요거 전류원 개방해버리면 1옴인 거죠. 여기도 1옴인 거예요. 원래는 여기 1옴이 있죠. 원래 1옴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우리가 거기에 흐르는 전류 요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1옴이 3개가 직렬 연결된 거라고 하는 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걸리는 전압인 거죠.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얘가 6V니까 여기하고 나눠 걸리죠. 이거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대분항에 등가할 때. 그러니까 6V니까 반반 걸리니까 얘는 몇 볼트 걸리는 거예요? 3V 걸리는 거죠. 3V. 그 다음에 요 양단의 전압은 9A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럼 몇 볼트 나오죠? 이거 끊어놓고 생각하는 거니까 9일은 9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9V가 생기는 거죠. 9V가. 그럼 보세요. 이쪽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려면 저항값이 얼마죠? 11135ohm이고요. 여기 3V 있고 여기 9V가 있는데요. 방향이 반대죠. 우리가 구하는 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V가 되는 거죠. 왜? 이 전류 방향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 전류 방향이 반대니까요. 마이너스 9V예요. 그래서 전압의 차이가 마이너스 6V만큼 생기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가 되죠. 즉 같은 마이너스 2A를 구하는데요. 여기도 마이너스 2A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통해서 구해봤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중첩의 원리를 통해서 구해봤는데 지금은 뭘 이용한 거죠? 대분항의 등가를 이용한 거예요. 대분항의 등가. 이 문제 풀 때 제가 이야기했죠. 대분항의 등가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대분항의 등가. 맞습니까? 얘가 대분항의 등가예요. 대분항의 등가. 이거를 갖다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렇게 해서 회로망을 간단하게 바꿔주고 전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중첩의 원리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이 값을 구하는 중첩의 원리 얘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중첩의 원리를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대분항의 등값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하나를 가지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분항의 등가나 노튼 등가가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회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이 노튼 등가 회로, 한번 노튼 등가 회로 보입니다. 이런 노튼 등가 회로가 잘 이해되고 전 시간에 배웠던 대분항의 등가가 잘 이해되면 회로망은 굉장히 쉽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이해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또 하나 좀 살펴보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세 가지를 했어요. 중첩의 원리, 노튼 정리, 대분항의 정리.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밀만의 정리예요. 밀만의 정리. 밀만의 정리는 중성점 전압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밀만의 정리는 뭘 구한다? 중성점 전압을 구한다는 거죠. 밀만의 정리. 이해하십니까? 얘는 뭘 구하는 거예요? 중성점 전압. 중성점 전압을 구합니다. 중성점이다. 중심점이다. 뭐 중성점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중심점이다. 이러진 않아요. 중성점입니다. 중성선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잘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긴 회로에 전압을 구하는 거죠. 얘가 9V고요. 얘가 12V입니다. 그럼 여기 전압이 몇 볼트 나타날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분항의 등가, 노튼 등가 뭐 이런 걸 적용하지 않고요. 밀만의 정리를 이용하는데요. 간단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얘는 무조건 무슨 상태죠? 무조건 무슨 상태죠? 단락 상태죠. 그러면
우린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I0가 있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저항 R0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걸리는 전압은 전압강하니까요. V0는 뭐가 되죠? R0에다 I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기억하는 것 항상 생각하세요. 얘네들은 단락상태라고 그랬거든요. 단락상태. 그렇죠? 전압원은 언제나 단락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R0라고 하는 이 저항값은 두 개가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렬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R0는 뭐와 뭐가 병렬 연결되어 있죠? 3하고 6이 3하고 6이 병렬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R0예요. 그 다음에 I0를 구해야 되는데요. 과연 그럼 I0가 얼마냐? 모른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뭘 적용하냐면 얘를 전압원이잖아요. 얘가 전압원이라는 건 이해가 되나요? 얘가 전압원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나요? 이 전압원을 갖다가 전류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바꿔주는 걸 뭐라고 해요? 노튼 등가라고 그러죠. 그러면 저항은 그대로 있을 거고 여기에 저항 3옴은 그대로 있을 거고 전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여기 단락식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니까 얼마? 3분의 9가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 6옴도 그대로 있고요. 다음에 여기 전류가 또 흘러가겠죠. 얘는 얼마가 되나요? 6분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전류 두 개가 여기서 합쳐지니까요. 여기서 나가는 전류하고 여기서 나가는 전류가 합쳐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갈 테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전류가 얼마가 나와요? 3분의 9하고 다음에 6분의 12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전압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중성점 전압이에요. 그래서 얘는 얼마다? 10V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식을 조금 다르게 한번 써보죠. 병렬 저항을 어떻게 보면 되죠? 병렬 저항. 얘는 3분의 1 얼마? 6분의 1. 이 전류는 얼마죠? 3분의 9 다음에 얼마가 돼요? 6분의 12 이렇게 되겠죠. 얘는 구하면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병렬 저항 부분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일반 저항의 식이죠. 분의 1한 거. 분의 1한 거. 즉 요거 빼버린 거죠. 요건 전류니까 그 분의 1한 거. 요거 뺀 거. 그것이 이제 합성 저항으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이 형태는 우리가 이제 밀만의 정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R분의 1, R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R1분의 V1, R2분의 V2라고 해서 VAB에 대한 전압을 구하는 그런 공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공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밀만의 정리에 대한 공식이다. 그래서 거기다 대입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밀만의 정리는 그 공식만 이용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밀만의 정리 공식, 요거 이제 임피던스의 역수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임피던스의 역수의 개념이니까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나타난 거고요. 사실 이 식이나 이 식은 어떻게 돼요? 이 식이나 이 식은 이 두 식은 어떤 식이다? 똑같은 식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식인가요? 아니죠. 똑같은 식이라는 건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임피던스로 표시했냐, 어드미턴스로 표시했냐 그 차이뿐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밀만의 정리예요. 그래서 밀만의 정리가 이렇게 저항이 두 개일 땐 이런 식이 되겠지만은요. 저항이 세 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밀만의 정리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건 아니고 또 꼭 밀만의 정리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것도 지금 배워서 알고 있죠. 자, 이게 밀만의 정리고요. 이렇게 이게 반대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반대가 되어 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반대 방향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합성저항을 구할 때는 전압원은 모두 단락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합성저항, 합성 임피던스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가 되질 않죠. 그런데 전류를 구할 때는 이 전류는 위로 올라가고 이 전류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합이 되는 건데요. 이 전류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밀만의 정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밀만의 정리 이해하셨나요? 여기에 지금 보면 전압이 있죠? 300V를 가했을 때 30A가 흘러요. 그럼 반대로 이쪽에 200V를 가하면 이쪽에는 몇 암페어 흐르겠죠? 20A 흐르겠죠.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은 얼마다? 20A죠. 별거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요거 300에 I1이 된 거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30에 200이 된 거죠.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돼요? 같아지니까 I1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같아지니까. 그래서 I1이 20A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선형 회로망이니까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흘러가는 게 그 비례되는 만큼 흘러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